모레 24일 제9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가 발표됩니다. 5년 이내 5회 응시 제한으로 변호사 시험 응시 금지자가 된 로스쿨 졸업생들, 이른바 오탈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변호사 시험의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주민들을 대피시키다 큰 화상을 입은 카자흐스탄 국적 외국인 노동자 알리. 불법 체류자 신분인 그의 강제 추방을 막자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법적인 구제 수단이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10억의 보험금을 노리고 자동차를 바다에 추락시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던 5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는 살인 혐의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직장 갑질을 제보했다가 정직원 채용이 거부된 도로공사 인턴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습니다. 노동위원회와 행정법원의 판단이 다르게 나왔는데 왜 그런지 알아봤습니다. 4월 22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탈자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신문이나 책에서 보이는 오자나 탈자라는 뜻이 아닌데요. 로스쿨을 졸업했지만 변호사 시험에서 5번 탈락해 변호사가 될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린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모레 24일 제9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가 발표됩니다. 국내 로스쿨이 도입된 지 올해로 12년째가 됐지만 갈수록 문제점이 더 커지고 있는 로스쿨과 변호사 시험 제도. 법률방송이 오탈자들의 솔직한 발언을 통해 문제가 뭔지 짚어봤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 5차례까지만 변호사 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변호사 시험법 규정, 이른바 5회 응시 제한 제도에 따라 지난해 8회 변호사 시험까지 응시 금지자가 된 로스쿨 졸업생의 수는 총 678명입니다. 7회 변시까지의 응시 금지자 수는 441명, 응시 금지자는 매년 약 240명에서 260명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오는 24일 9회 변시 합격자 수가 발표되면 응시 금지자는 920명에서 94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시 5회 응시 제한 제도는 소위 변신항인을 막기 위한 목적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응시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변호사 업계의 포화 상태가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5년간 5차례 변시에 응시했으나 합격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소위 오탈자라는 낙인이 찍힙니다. 그냥 통상 법무부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데 저희는 응시 금지자거든요. 제가 살면서 평생 동안 금지되는 거거든요. 변호사 시험 평생 금지를 당하는 거라서. 응시 금지자를 향해 5차례 기회 동안 왜 합격하지 못했냐는 시선이 있지만 이들은 사정을 모르는 얘기라고 말합니다. 변시 합격률이 매년 50% 정도에 불과해 응시자 2명 중 1명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당초 자격시험으로 도입된 변호사 시험이 선발시험이 돼버려 변신항인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더 큰 문제는 5번의 시험을 연속으로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출산과 육아, 질병이 있어도 응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5년이라는 이 제한 때문에 출산을 한 달도 채 남기지 못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을 치렀어야 됐고 한 번의 응시기를 그런 식으로 날려버렸던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아예 응시조차 할 수 없었고 희귀병 진단을 받았지만 시험을 중단할 수 없어 결국 장애 판정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변호사 시험 기간 동안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희귀난치병에 걸렸습니다. 희귀난치병에 걸린 다음에도 5년 5회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합격률도 떨어지고 적극적 치료를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계속 보다가 결국에는 장애인 판정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시험 부담으로 인해 갖고 있던 질병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른 경우도 있습니다. 암투병을 앓으셨던 분이 계신데 그분 같은 경우는 돌아가셨어요. 자기 5년만이라도 없었으면 충분히 좀 치료를 받고 쉬었다가 다시. 응시 금지자가 되면 트라우마가 남습니다. 오탈자가 된 데 대한 피해의식입니다. 응시 금지가 되신 분들의 이 내적 상태가 매우 심각하게 안 좋거든요. 범죄 피해자들의 심리 상태와 매우 유사한 상태거든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성범죄 피해자가 보이는 양상이라든지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집단 구타라든지. 이들은 응시자 중 절반만이 합격하는 변시에서 5년 이내 5회로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구조적 모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희귀난치병에 걸렸을 때는 하늘이 내 신체의 자유를
형벌을 내리시는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평생 응시 금지자가 된 다음에는 국가가 제 자유의지를 이렇게 또 침해하는 형벌을 내리는구나 하는 생각에 심적인 오탈자들은 당장 급한 문제로 거액의 대출 상환 부담을 공통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모아두었던 것도 다 쓰고 거기에 이제 빚까지 져가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이 제일 가장 크고요. 마이너스 통장을 대부분 많이 써요. 국립대는 학자금이 보통 한 학기당 500만 원씩 해서 6학기 하면 3천 정도 잡으면 돼요. 사립대는 2배예요. 변시 응시 금지자가 된 후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로스쿨을 다니면서 썼던 돈을 갚고 있습니다. 한 2년 정도 정리했는데 아직도 계속 갖고 있죠. 대출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10년 경력 공백하고 취업을 한다 하더라도 빚이 거의 6, 7천이에요. 이른바 금수저 로스쿨생의 경우 이를 병행하지 않으면서 드라마 스카이캐슬에 나온 것처럼 변시 코칭을 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시 낭인을 양산한 사법고시를 폐지하고 계층 사다리를 없애겠다며 도입한 로스쿨 제도의 취지가 무색한 대목입니다. 스카이캐슬 수준으로 관리받으면서 해야지 이게 합격할까 말까 하는 수준인데 돈 없는 로스쿨생은 3년 지나면 그때부터는 빚쟁이가 되니까 어떻게 법조계에서는 변시 합격률이 지금처럼 50%에 불과한 상태에서 5회 응시 제한을 유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비판합니다. 합격률을 높여서 5회 응시 제한을 유지하거나 지금처럼 합격률이 낮아진 상황에서는 응시 제한 횟수를 늘려주거나 하는 방안이 변시에 5년 동안 연속으로 응시하도록 한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등 위헌성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10년 이내 5회 제한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충분히 경련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은 조금 더 띄워서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군대 내지는 기타 아주 특별한 사유 말고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그런 부분 때문에 5회 응시 제한이 더 불합리한 면이 커진다고 생각됩니다. 제9회 변시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로스쿨생들은 어제 정부 과천청사 앞에 모여 집회를 열고 법무부에 변호사 배출수 통제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조인 양성과 배출 제도의 문제점, 이제 그냥 덮어둘 수 없는 한계에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률방송 장하지입니다.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려고 아내가 타고 있던 차를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50대 남편이 항소심에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판결이 왜 180도 뒤바뀐 걸까요? 로인사이드입니다. 52살 박모 씨는 2018년 12월 31일 밤 10시쯤 전남 여수시 금오도의 한 선착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바다로 추락시켜 차 안에 타고 있던 아내 47살 A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차량을 인양해보니 기어는 중립 상태에 있었고 페달식인 사이드 브레이크도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조수석 뒤 창문은 7cm 정도 열려 있었습니다. 정황만 놓고 보면 마치 차를 경사로에서 미끄러지게 만들어 놓고 아내를 차에 두고 내린 뒤 창문도 열어놔 바다에 빠지자마자 바닷물이 차에 들어오도록 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박 씨가 사건 발생 전 10억 원이 넘는 거액의 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밝혀냈고 검찰은 살인 등 혐의를 적용해 박 씨를 기소했습니다. 박 씨는 시종일관 아내와의 다정한 관계를 강조하며 경사로에 있던 차량이 스스로 움직였다. 순간적으로 차량이 추락해 구조하지 못했다며 살인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1심은 하지만 박 씨의 주장을 기각하고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보험금 수령을 위한 단순한 도구로 이용한 점, 차가운 바다에서 아내를 고통스럽게 익사하게 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 1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실험 결과와 증거 등을 살펴보면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수 있을 정도로 공소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 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살인 공소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판결에 앞서 사건 현장을 찾은 재판부는 차 안에서 약간의 움직임만 발생하더라도 차량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결론을 내고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아내를 숨지게 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박 씨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습니다. 실수로 바닷가 경사로에서 기어는 중립해놓고 사이드 브레이크도 안 채우고 내린 걸까요? 고의로 그렇게 하고 내린 걸까요? 완전히 뒤바뀐 1, 2심 판결, 대법원 판결이 주목됩니다. 로인사이드였습니다. 알리 씨를 한국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런 게시글이 3건이나 올라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한국에서 살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인데 어떤 사연일까요? 이슈 플러스입니다. 주인공은 지난 2017년 한국으로 건너와 강원도 양양군에 거주하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28살 알리 아빠르 씨입니다. 알리 씨는 지난달 23일 밤 11시 23분쯤 친구를 만나고 귀가하다 자신이 거주하던 3층짜리 원룸 건물이 불길에 휩싸인 걸 발견하고 그 길로 건물로 뛰어들어 계단을 오르내리며 입주민 10여 명을 대피시켰습니다. 더 이상 입구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알리 씨는 건물 외벽에 있는 가스 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아직 대피하지 못한 50대 여성을 구하려 했지만 안타깝게도 이 여성은 끝내 숨졌습니다. 화마를 뚫고 주민들을 구하는 과정에서 알리 씨는 목과 손 등에 2에서 3도의 큰 화상을 입었지만 소방관과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알리 씨는 급하게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알리 씨는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출입국관리법 제46조 강제퇴거 조항은 알리 씨 같은 불법 체류자에 대해선 강제 추방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알리 씨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한 이웃들과 화재 현장에서 그의 선행을 지켜본 주민들과 양양군은 수소문 끝에 알리 씨를 찾아내 서울의 한 화상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도왔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양양군 홈페이지엔 응원글이 이어지고 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알리 씨를 추방할 게 아니라 영주권을 줘야 한다는 청원이 잇따라 3건이 올라왔습니다. 10여 명의 한국인 생명을 구했다. 생명을 살리겠다는 신념으로 의로운 일을 했고 많은 생명을 살렸다. 영주권이나 취업비자를 줘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적당한 직업을 알선해주는 등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청원인들의 호소입니다. 일단 알리 씨는 다음 달 1일 한국을 떠나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제 추방을 면하기 위해 치료 과정에서 불법 체류 사실을 법무부에 자진 신고했고 이 신고는 자진 출국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알리 씨에 대한 구제를 호소하는 청와대 청원처럼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알리 씨를 구제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먼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3 영주 자격 조항은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의 경우엔 영주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리 씨의 선행을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로 해서 알리 씨의 영주권을 부여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이한수 법무법인 한백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알리 씨를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구하려다 죽거나 다친 사람에 대해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도록 한 해당 법률을 준용해 2에서 3도의 화상을 입은 알리 씨를 의사상자로 선정해 지원하면 된다는 것이 같은 법무법인 김윤미 변호사의 말입니다. 알리 씨는 한국에서 원룸 월세방을 전전하며 공사장 막노동 등을 통해 번 돈으로 고향에 있는 부모님과 아내, 2 아이의 생계를 책임져 왔다고 합니다. 알리 씨의 자진 출국을 유예하거나 자진 출국을 하더라도 재입국할 수 있도록 해서 알리 씨의 선행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해주는 게 카자흐스탄과의 관계,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사람의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정부가 적극 나서길 전향적인 결정과 행동을 기대합니다. 이슈 플러스였습니다. 직장 상사의 갑질을 회사에 제보한 인턴이 신뢰와 협력 항목 평가에서 안 좋은 점수를 받고 정규직 채용에서 탈락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벌어진 일인데 인턴이 근무 평정 결과에 따라 본채용이 거부된 건 이 사례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부당해고 관련 소송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앵커 브리핑입니다. 뉴스원 보도에 따르면 박모 씨는 지난 2018년 9월 인턴 3개월 동안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정규직으로 임용되는 한국도로공사 도로관리원 인턴 사원으로 입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입사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일찍 출근해서 커피를 타라는 반장직함을 가진 회사 상급자 A씨의 지시를 업무와 상관없다는 이유로 거부하면서 A씨에게 그런 식으로 사회생활하면 왕따 당한다는 등의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A씨와의 마찰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A씨를 포함해 몇몇 직원들이 사무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자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고 다른 직원들은 다 박씨 요청을 받아줬는데 A씨만 계속 담배를 피운 겁니다. 이에 박씨는 도로공사 감사실에 정식으로 갑질 제보를 했고 이후 A씨는 물론 다른 직원들로부터 인사를 해도 받아주지 않는 등 왕따를 당했다는 것이 박씨 주장입니다. 박씨는 이후 여러 평가 항목 가운데 신뢰와 협력 항목에서만 계속 관찰 평가를 받았고 2019년 1월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받았습니다. 도로공사 역사상 인턴이 근무 평정을 사유로 본 채용이 거부된 경우는 박씨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이에 박씨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고 진호위는 박씨 손을 들어줘 원직 복귀 판정을 내렸습니다. 중노위도 도로공사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고 진호위 판정을 유지했습니다. 도로공사는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행정법원은 중노위의 부당해고 결정을 뒤집고 중노위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면담 내용을 비춰봐도 박 씨가 다른 직원들과 신뢰관계나 협력관계를 형성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평정의 공정성은 확보되었다고 평가된다는 게 행정법원 판단입니다. 갑질이나 원인 제공 여부를 떠나 박 씨가 A씨를 포함해 다른 직원들과 신뢰와 협력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건 사실인 만큼 근무 평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해당 근무 평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직원 임용 거부는 정당하다는 게 행정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갑질 제보에 찍혀 공정하지 않은 근무 평정을 받아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노동위원회의 판정과 갑질 제보와는 별개로 평가 자체는 공정해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